네, 오늘은 마지막 챕터, 강체 운동력학, 충격량과 운동량, 네, 9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8장에서 이제 질점의 운동량 원리,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다뤘었는데, 네, 그 개념을 잘 잡고 있으면 9장은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예, 먼저 9회 서론 보면은, 자, 우리가 어떤 그 강체 운동력학, 카이네틱스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접근 방법. 네, 다시 한번 보면, 임의 강체가 있다고 할 때, 임의 강체가 어떤 힘이 작용한다. 그럼 이렇게 힘의 합을 시그마 F라고 정의한다면, 에, 뉴턴의 제2법칙에서 F=ma에서 그것도 그 강체를 다루면 이제 무게 중심의 속도를 다루는 거죠. 그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평면 운동의 경우에 이 강체의 이 어떤 외력에 의해서 이 무게 중심에 대해서 모멘트가 적용할 텐데, 이 모멘트의 합을 시그마 mg라고 할 때, 오히려 카이네틱스 관계에 의해서 시그마 mg는 IG 알파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알파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뉴턴 제휴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간에 대한 거죠. 특정 시간, 특정 시간에 대해서 그 가속도에 그 물체에 발생한 가속도, 각가속도와 그 물체에 작용한 그 외력과 그 외력에 대한 모멘트의 관계, 이게 바로 이제 뉴턴 제휴법칙이 되는 거죠. 가장 이제 카이네틱스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특정 시간에 순간적으로 이런 이제 가속도와 각가속도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시간에 따라서 그 가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또 위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그렇게 가속도, 속도, 위치 관계는 그건 이제 키네매틱스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 다루는 물체는 보통 이렇게 어떤 이런 뭐 원형, 플라이휠, 휠 또는 뭐 어떤 디스크 이런 또는 이런 막대, 뭐 이렇게 기다란 막대 이런 형태가 보통인데, 예, 그건 이제 보통 질량간섭 모멘트가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단순한 형상의 강체만을 보통 다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물체가 운동하는 그 이동 경로는 저기 이미 이렇게 곡선을 그렸는데, 보통 여러분들 문제는 이렇게 직선 또는 뭐 이렇게 경사, 수직 뭐 이 정도의 문제를 보통 풀었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물체의 이동 경로가 복잡하다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뭐 초기에 T1이라는 시간에 어떤 물체가 질량 M을 갖는 물체가 어떤 속도가 V1이었다. 그럼 MV1이라는 운동량을 갖게 되는 거죠. 운동량. 초기. 초기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초기 운동량. 그걸 이제 8장에서 다뤘던 거지. 그러면은 이 물체 외력이 작용하면 T2라는 시간에서는 이 운동량이 이제 MV2라고 이제 MV2로 운동량이 변화됐겠죠. 이건 이제 최종 운동량이 되는 거죠. 파이널 모멘텀. 네, 그리고 여러분들 6장, 7장에서 다뤘던 일가 에너지 원리는 그 초기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다룰 때는 보통 이제 시간을 따지지 않았죠. 보통 어떤 그 물체가 어떤 위치에 있었다, 어떤 높이에 있었다, 그럴 때 어떤 속도 V1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물체는 2분의 1 MV1 스퀘어라는 병진 운동 에너지를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물체가 회전도 하고 있다. 오메가는 각속도를 갖잖아요. 오메가는 각속도. 이 각속도에 의한 운동 에너지는,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스퀘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6장, 7장에서 다뤘던 거고, 우리가 이제 6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떤 질점의 운동 에너지 6장에서 이걸 다뤘고, 7장에서는 이제 강체 운동 에너지까지 다뤘던 거고, 그리고 8장에서는 선 운동량, 어떤 그 질점의 병질 운동에 대한 선 운동량을 다뤘던 거고, 이제 하나 남았죠.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냐면, 그 회전 운동에 의한 각 운동량. 요거 이제 9장에서 다룬다는 얘기예요. 9장. 이렇게 볼 수 있죠. 병질 운동 에너지, 또 회전 운동 에너지, 6장, 7장. 그 다음에 어떤 병진 운동에 대한 그 리니어 모멘텀 8장, 그 다음에 회전 운동에 대한 앵귤라 모멘텀, 각 운동량은 이제 9장에서 다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6장에서는 이 어떻게 6장에서 일과 에너지 원리 내용은 뭐였어요? 초기 운동 에너지 2분의 MV1 스퀘어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었다. 근데 히트라는 시간 또는 어떤 뭐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후에 그 물체가 V2라는 속도를 가졌다. 그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2 스퀘어로 이제 변화됐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 각속도가 오메가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T2라는 시간에 각속도가 오메가 2였다. 그러면 그때의 그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2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이 강체 운동 에너지가 T1이었는데 T2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외력에 의한 일이라는 거죠. 외력에 의한 일. 정진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 것은 외력에 의한 일, work done by external for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회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을 변화시킨 것은 모멘트에 의한 일. 네. 그러니까 만약에 힘이 일정하다, 외력이 일정하다, 그럼 일정한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이게 바로 이제 힘도 일정하고 경로도 일정하다. 그러면 그 힘 곱하기 이동 경로. 그게 바로 이제 그 외력에 의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모멘트에 의한 일도 모멘트가 크기가 일정하다. 그리고 이 모멘트에 의해서 물체가 90도 회전했다, 뭐 180도 회전했다. 그럼 변화된 그 어떤 그 각도 곱하면 이게 모멘트에 의한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일가 에너지 원리를 이용하면 특히 이제 이동 경로가 복잡한 문제, 이런 경우에 그 보존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개념을 적용하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일가 에너지 원리의 그 핵심은 그 포텐셜 에너지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동 경로가 단순한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사장오장에 뉴턴 제곱칙을 적용해서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근데 이동 경로가 복잡하면 그 경로를 따라가는 적분, 그 경로를 따라가서 가속도를 적분해야만 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걸 적분해야만 위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로가 복잡한 문제에서는 그 뉴턴 제곱칙을 적용해서 가속도를 구해서 그걸 적분해서 속도, 위치를 구하기는 매우 난해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존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개념이 매우 매우 강력한 어떤 해결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원리에서는 자, 우리가 8장에 다뤘던 것이 자, 이렇게 어떤 그 선형 운동량 MV 초기에 L1이라는 선형 운동량을 갖고 있었다. 초기 운동량이죠. 근데 T2라는 시간에 이 운동량이 MV2로 변했다. 무엇이 이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켰느냐? 외력에 의한 충격량이죠. 충격량. 만약에 외력이 일정하다. 근데 T1과 T2의 시간차가 델타 T다. 이게 이제 외력 F에 의한 충격량이 되겠죠. 외력이 일정한 경우에. 이게 이제 우리가 다뤘던, 이게 8장에서 다뤘던 내용이 이거였죠. 선 충격량, 선 운동량 원리라는 것은, 예, 초기 운동량을, MV1을 선 충격량, 인테그랄 FDT에서 최종 운동량 MV2로 변화되었다. 이 개념을 적용하면 특히 충돌 문제, 그러니까 델타 T가 매우 작은, 그러니까 예, 어떤 이 충돌전과 충돌했다는 얘기는 이제 충돌이나 또는 폭발 문제. 그런 예제들이 있었죠. 충돌 또는 폭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T1과 T2 사이가 매우 짧은데 속도의 변화는 매우 큰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충돌 문제, 폭발 문제잖아요. 시간은 짧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속도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게 바로 충돌 문제죠. 폭발 문제고. 이럴 때는 바로 이제 운동량 충격량 원리가 매우 매우 강력한 방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걸 뉴턴 제곱식으로 해결하겠다. 어렵죠. 왜냐하면 그 짧은 충돌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힘의 변화, 이걸 따진다는 게 좀 비현실적이라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 원리 8장에서 그 핵심은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이유라고 얘기한다면 충돌 문제, 폭발 문제 이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속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가군동량 개념이 나오는데, 가군동량. 자, 초기 가군동량. 이제 그 무게중심에 대한 가군동량을 우리가 이제 I 오메가라고 정의하는데, I 오메가. MV 대꾸죠. M 대신에 I, V 대신에 오메가. 대꾸잖아요.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 9회 3절에서는 이 강체의 회전운동에 대한 가군동량 I 오메가를 유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선운동량 MV에 대해서 가군동량 I 오메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각 운동량 같은 경우도 초기에 이제 I 오메가1이라는 각 운동량을 갖고 있었던 거지. 만약에 이 물체가 오메가1이라는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무게중심에 대한 질량간섭 모멘트가 IG였다. 그럼 이 물체는 IG 오메가1이라는 초기 각 운동량을 갖고 있던 거죠. 그게 이제 운동 상태였지. 그런데 이제 T2라는 시간에 이 각 운동량이 IG 오메가2로 변했다. 어쨌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각속도가 변했어요. 오메가2로. 그러면 무엇이 이 각 운동량을 변화시켰느냐? 모멘트에 의한 각충격량. 선운동량을 변화시킨 원인이 외력에 의한 선충격량이었다면 각 운동량을 변화시킨 원인은 이 모멘트에 의한 각충격량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이 결국 이제 4, 5, 6, 7, 8, 9장 전체를 망라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4장, 5장, 뉴턴 제곱칙, 6장, 7장, 일간 에너지 원리, 8장, 9장, 운동량, 충격량 원리. 네. 네, 여기 박스에 정리를 해놨는데, 특히 이동 경로가 복잡한 문제인 경우에 보존력에는 포텐셜 에너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질점계 또는 뭐 강체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충돌 문제. 이 충돌 문제에서는 델타 T가 매우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어떤 질점계에 대한 운동량 보존 원리를 적용하면 그 충돌 후에 속도를 구하기 근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던 거죠. 예, 요 슬라이드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깔리네. 그렇죠? 네. 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다음에 구해이절은 강체의 선충격량, 선운동량 원리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미 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다 얘기했죠. 그리고 이미 8장에서 여러분들이 질점의 운동량, 충격량을 다룰 때 이미 얘기했던 내용인데, 네,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강체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병진 운동은 무게중심에 대해서 F9 MAG를 적용하는 거지. 네. 질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메가가 0인 경우니까 어느 점이나 모든 점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첨자 G를 빼는 거지. 속도가 같기 때문에. 근데 강체의 경우는 무게 중심에 대한 카이네틱스 시그마 F였고 MAG를 따져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MAG는 M 곱하기 AG는 DT분의 DVG가 되겠죠. 자, 질량이 일정하다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지. DT분의 D MVG. 그러면은 이때 MVG를 우리가 선형 운동량 L로 정의하는 거죠. 이건 정의라는 거예요. define이라는 뜻이에 이렇게 세모가 들어간 건. 그러면 이제 양변을 적분해 오면 자, 시그마 FDT 이퀄 MDGV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왼쪽은 적분하면 외력이 강체에 가한 선 충격량이다. 오른쪽은 MV2-MV1 선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요거에 의해서 선 운동량, 선 충격량 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with respect to 무게중심에 관하여 무게중심에 대한 선 충격량, 선 운동량 원리는 강체의 경우 MV1 플러스 인테그랄 FDT 이퀄 MV2 이렇게 되는 거죠. 초기에 이런 MV1이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었다. 근데 MV2로 운동량이 변화되었다. 어떤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그 원인은 뭐냐? 외력에 의한 충격량이었죠. 8장에서도 다뤘던 병진 운동에 대한 선운동량, 선충격량 원리가 되는 거지. 똑같은 개념을 이제 그 회전 운동에 대해서 확장을 하면 초기에 I 오메가1이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었다. 근데 최종 운동량이 I 오메가2로 변화되었다. 물론 첨자를 빼면 무게중심에 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요거죠. 예, 요 구회이절은 병진 운동에 대한 운동량 충격량. 구회 3절은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량 충격량을 얘기하는 거죠.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자, 시그마 이퀄 IG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알파는 DT분의 D오메가다. 관성 모멘트가 일정하다면 DT분의 DIG로 들어갈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이 IG 오메가를 우리가 각 운동량 HG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에 대한 각 운동량. 초기에 초기. T1이라는 시간에 각 운동량. T2라는 시간에 각 운동량.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DT로 곱하고 적분하면 왼쪽은 어떻게 돼요? 모멘트가 물체에 강한 각 충격량이라고 정의한다. 앵귤러 임펄스. 리니어 임펄스의 백구적인 개념으로 앵귤러 임펄스. 이 각 충격량은 뭐와 같아요? I오메가의 차이와 같다. 그 I오메가는 각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각 운동량의 변화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하면 I오메가 1 플러스 인테그랄 MDT 이퀄 I오메가 2다. 초기 각 운동량 플러스 모멘트에 의한 각 충격량은 최종 각 운동량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참고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번 동력학에서 다루는 것은 평면 운동만을 다루기 때문에 예, 이 회전은 항상 지축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벡터를 뺀 거예요. 예, 굳이 벡터를 표시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K 이렇게 K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도 모멘트가 이제 그 지축에 대한 모멘트이기 때문에 예, 여기다 K라는 거 굳이 써주려면 써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의미가 없죠. 이건 이제 생략되기 때문에 회전축이 지축에 대해 한 방향만 정의하기 때문에 그게 평면 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운동량, 각 충격량에서는 이 벡터 표시를 뺍니다. 근데 선운동량, 선충격량 원리는 평면 운동, XY 평면에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운동량을 얘기할 때 X방향에 대한 운동량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Y방향에 대한 운동량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정의해야 되죠. 각각, 그러니까 운동량은 여전히 벡터이기 때문에 선충격량, 선운동량 원리를 따질 때는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이퀄 F 이퀄 MA에서 X축의 힘의 합은 MAGX였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렇게. Y축에 대해서는 F 이퀄 MAGY였던 것처럼 Y축에 대해서도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백타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회전운동에 대해서는 회전운동은 지축에 대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벡터 표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자, 요 9회 2절, 9회 3절 요거를 이해하면 이 나머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네. 요 그림. 강체의 선운동량, 선충격량. F과 MA에 대해서 운동량 MV. 충격량 F 곱하기 델타 T. 회전운동에 대해서 M 이퀄 I 알파. 각운동량 IG 오메가. 각충격량 모멘트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되는 거죠. 예. 9회 2절 병진운동, 9회 3절 회전운동. 근데 교과서에서 보면은 이제 교과서에 이제 9회 3절에서 강체의 평면운동에 대해서 무게중심에 대한 가공량을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정축에 대한 가공량을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격중심의 개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요 그림을 다시 보면, 예, 강체의 무게중심에 대한 가공능량이 HG 이퀄 IG 오메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카이네틱스 관계에서 즉각적으로 아주 개념 어떤 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직관. 자꾸 직관이라는 말을 하는데 직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정축 O가 있다고 해봐요. 고정축 이게 좌표의 원점이 고정축 좌표의 원점 O가 고정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8장에서 선 운동량의 모멘트를 각 운동량으로 정의했잖아요. 질점의 각 운동량이라고 할 때는
그 선운동량 MV 곱하기 요 위치 벡터 R 이런 경우는 뭐 거의 R과 MV가 거의 평행이니까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0이 돼버리겠네. 그런데 어쨌든 요 MV에 요 R에 대한 수직 성분 곱하기 R 하면 그게 바로 이제 각 운동량의 선 운동량의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근데 8장에서는 요만큼을 각 고정축 O에 대한 각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만약 강체의 경우에는 무게중심에 대한 각 운동량을 플러스해 준 거죠. 네. 질점인 경우에는 이제 HG가 0이 되는 거지. 왜? 오메가가 0이니까. 최종 가구 능량은 T2에서 최종 가구 능량은 고정축에 대해서죠. 네,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HG2가 되는데 고정축 O에 대해서는 R 크로스 MV2를 더해줘야 되죠. 그만큼 더해줘서 고정축에 대한 가구 능량은 HO라고 정의하고 그것은 역시 무게중심의 가구 능량을 추가해 주는 거죠. 네, 질점과 다른 점은 바로 이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회 3의 1절에서 강제 평면운동을 제목이 이제 강제 평면운동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내용은 이제 무게중심이다 가구 능량을 유도하고 있죠. 네, H 이퀄 I 오메가라는 걸 유도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8회 5회 5절 그 8장의 마지막 절에서 나왔던 질점계 운동량 개념을 그대로 확장한 거예요. 그대로 확장한 건데 질점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각각 질점의 운동량을 MLVL이라고 정의할 때 이걸 전체를 더한 거죠. 근데 강체의 경우는 이 질점의 개수가 무한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뭐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랄 VLDM 이렇게. 네. 질점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질점들이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디스크리트하죠. 이게 불연속적이죠. 근데 강체 같은 경우는 질점이 무수히 많은데 연속적이죠. 그래서 보통 이 연속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강체 같은 경우는. 네. 그 차이가 있죠. 질점계는 강체의 개수가 유한하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강체에 대해서 확장하면 자 질점계에 대해서 시그마 MLVL이 인테그랄 VL 곱하기 DM은 이제 미소질량, DM이 있죠. 미소질량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인테그랄 해주면은 이거는 뭐 인테그랄 DM 하면 그대로 M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강체의 선 운동량은 그냥 MVG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인테그랄 VL DM 이꼴 MVG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특정 시간에 어떤 요 미소질량이 VL이라는 속도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요 미소질량의 선 운동량은 안 썼나요? 예, 굳이 여기 있죠. 요만큼이죠. 그렇다면 질점 DM의 무게중심에 대한 가공 능량은 요거죠. R 크로스 DMVL. 우리가 8장에서 어떤 질점의 운동량은 선 운동량의 모멘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고정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강체의 경우에 미소질량 DM의 무게중심에 대한 가공 능량은 이렇게 되는 거죠. R 크로스 DMVL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전체 질량에 대해서 접근한 것이 바로 강체 전체의 가공 능량이 되는 거지. 이때 벡터 RL 오버 G 그러니까 이제 무게중심에서 미소질량까지의 위치 벡터 인 거죠. 플러스 DM이 갖고 있는 운동량은 DMVL 이만큼 됩니다. 요거와 요거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바로 무게중심 G에 대한 각 운동량이죠. 이걸 전체 질량에 대해서 접근하는 건데 이때 미소질량 또는 질량 요소의 속도는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건 이제 강체의 키네매틱스지. 네, 무게중심과 질점 L과의 그 속도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강체가 현재 오메가라는 각수도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무게중심에서 미소질량까지 위치 벡터 XYZ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정리해주면 결론은 이거예요. 네. 강체의 무게중심에 대한 가구 능량은 IG 오메가가 된다. 평면운동에 대해서. 또 평면운동에 대해서 또 뭐예요? 우리 또 대칭물체, 네, 관성적이 0이 돼버리는 네, 대칭물체에 대해서는 강체의 가구 능량은 H 이꼴 I 오메가로 단순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과서 설명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교과서에서 유도는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구 능량의 미분은 미분해보면 어떻게 돼요? IG 알파가 되잖아요. I 알파는 뭐예요? 모멘트의 합이잖아요. 양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트에 의한 충격량은 가구 능량의 변화와 같다.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직관적이죠. 네. 5장에서 시그마 M 이꼴 IG 알파를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양변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즉각적으로 가구 능량, 각축영량 원리가 유도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거나 뭐 마찬가지긴 한데 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야기는 요 F 시그마 이꼴 M 이꼴 I 알파에서 예, 가구능량 각축영량 원리가 바로 유도된다는 걸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강체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일정하다. 그럼 모멘트 곱하기 델타 t 예, 인테그랄 빠져나와서 초기 무게중심에 대한 초기 가구능량 더하기 무게중심에 대한 충격량은 무게중심에 대한 최종 가구능량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질점계의 가구능량을 얘기할 때, 자, 모든 그 질점의 가구능량에 대해서 전체 시그마 치워주면 그 질점계의 가구능량이었는데, 강체에 대해서는 n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인테그랄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가구능량의 강체의 가구능량 정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축에 대한 가공 능량을 얘기하는데, 고정축이라는 게, 이 고정축이 질량, 이 강체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고정축 O에 대해서, 이 강체의 가공 능량은 원래 정의는 이거죠. 똑같이,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그림에서, 이 고정축 O에 대해서 미수 질량까지, 질량 요소까지 위치 벡터는 R, LO까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정축에 대한 가구 능량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질점계에 대해서. 그럼 강체에 대해서는 n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고정축에 대한 강체의 가구 능량은 이렇게 표시되죠. 인테그랄, 자, 미수질량, 질량 요소 DM의 선호 능량은 DMVL, 크로스 RL, 고정축에 대한 위치 벡터. 이거죠. 이걸 그대로 전개하면 IG 대신에 IO, 그러니까 고정축에 대한 질량 가속 모멘트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직관적으로, 이건 이제 고정축 O에 대한 강체의 가운동량의 정의가 되는 거죠. 이걸 풀면 결론은 이건데, 자, 9의 3의 1절에서 무게중심에 있는 가운동량이 I 오메가라는 걸 유도했잖아요. 플러스 선운동량, 무게중심의 선운동량 MVG의 고정축 O에 대한 모멘트, 이거죠. 이거. 더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IG 플러스 MRG는 MRG 스퀘어. 이게 바로 고정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 IO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평행 추정이지. 예. 그래서 가구 능량의 미분은 모멘트 합과 같다. 역시 자, HCO를 미분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예. 양변을 정리해주면 그리고 적분해주면 자, 고정축 O에 대한 모멘트의 합은 고정축 O에 대한 모멘트에 의해서 그 강체에 작용하는 충격량은 이렇게 되는 거지. 각충격량 I오메가의 차이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축에 대한 가구 능량 각충력의 원리는 강체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일정하다 그러면 예, 이렇게 간단하게 모멘트 곱하기 델타 t를 곱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걸 갖다 그래피컬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강체가 T1이라는 초기 시간에 이러한 선 운동량, 이러한 각 운동량을 갖고 있었다. T2라는 시간에 선 운동량은 LF를 변했고, 각 운동량은 HF를 변했다. 이거 이제 IG 오메가 F가 되는 거죠. 이거는 MV F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선 운동량 LI에 대해서 선 충격량을 더해주면, 예, 최종 선 운동량 MVF가 되고, 초기 가구 능량 H 오메가 I가 되겠죠. 이런 가구 능량에 대해서 각 충격량을 더해주면 최종 각 운동량 IG 오메가 F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하기 바랍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개념이 하나로 돼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고정축에 대한 가운동량, 충격량, 원리랑 무게중심에 대해서가 합쳐진 게 아까 전에 식이 있었는데, 아무튼 결국에는 두 개로 나눠서 식이 두 개라고 생각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5장에서도 우리 카이네틱스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됐어요? 회전 운동을 다룰 때 시그마 mg과 ij 알파 요걸 풀었죠. 근데 5와 고정축이 있는 경우 진자 같은 예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고정축에 대한 모멘트합은 이렇게 풀 수 있었죠? 네. 요거 생각하면 되죠. 5화죠, 5화. 요거나 어떻게 해도 상관이 네. 없다로. 당연한 얘기죠. 네. 어떤 식을 적용해도 결과는 같아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걸 생각하면 되겠다. 빨간색 박스를 친 이유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충격 중심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뭐 센터 오브 퍼큐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강체가 이런 선 운동량, 각 운동량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선 운동량 MVG를 P점을 옮겼어요. 각 운동량 IJ 오메가를 빼버리고. 그러면은 이때 각 운동량은 IJ 오메가가 되는데 선 운동량은 MVG가 되고 이걸 그대로 옮기면은 MVG가 D만큼 거리를 떨어졌다면 이 무게중심에 대한 모멘트는 무게중심에 대한 선 운동량의 모멘트는 요거죠. D 크로스 MVG가 IG 오메가와 같아지는 포인트 P를 갖다가 충격 중심이라고 합니다. 요 거리를 D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충격 중심의 위치는 D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고정축 O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정축 O에 대해서는 고정축 O에 대한 가공 능량은 IO 오메가 이거는 무게중심에 대한 가공 능량 플러스 선 운동량의 모멘트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 전체를 요만큼 거리에 떨어져서 P점에 선 운동량 MVG가 작용한다고 볼 때 R 크로스 MVG가 H와 같아지는 포인트 P 요게 바로 이제 충격 중심이죠. 사실상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은 똑같은 그림입니다. 네, 무게중심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D라는 거리가 나오는 것이고 고정축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RP라는 거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RG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RP는 RG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네. 이걸 굳이 왜 알아야 되느냐? 예. 그냥 말 그대로 개념이다. 예. 가구동량 I 오메가를 없애고 대신 선호동량을 요만큼 이동했죠. 그럼 어차피 MVG에서 무게중심에 대해서 요만큼의 가구동량이 작용하는 거라고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은 똑같은 동력학적으로 똑같은 그림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체계. 예, 9회 5절 이유는 하지 않습니다. 9회 4절까지. 강체기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강체가 이루어진 개인데, 여기 보면 링크가 이제 여러 개 연결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링크, 두 번째 링크, 이렇게 세 번째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의 링크의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선 운동량 L.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 이제 첫 번째 링크, 두 번째 링크, 세 번째 링크의 첨자가 이제 1, 2, 3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무게중심, 그리고 이제 여기 각각의 링크가
오메가1 또 오메가2 이렇게 어떤 그 각속도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바디가 다 조인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1, 오메가2, 오메가3를 전부 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때 각각 무게중심의 그 속도도 V1, V2, 또 V3 이렇게 다 다르겠죠. 그러면은 이 강체 계의 선 운동량, 각 운동량은 각각의 강체의 운동량의 합, 뭐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그 강체의 운동량을 전부 더한 것이 바로 이 강체 계의 운동량이 되는 것이고, 선 운동량. 각각의 강체의 각 운동량을 전체를 다 더한 것이 그 강체의 각 운동량의 강체 계의 각 운동량 시그마 IG 오메가가 되겠죠. 그대로 이제 강체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선 운동량, 각 운동량을 따질 수 있듯이 강체 계에 대해서 각각의 강체의 선 운동량, 각 운동량을 더함으로써 강체 계의 운동량을 각 운동량을 따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강체 계로 그 계를 얘기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력을 얘기하잖아요. 내력.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이제 강체계의 선충격량, 가축충격량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각각의 연결점, 조인트에서 연결되는 내력에 의한 충격량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에 의해서 0이 된다. 그러니까 강체계의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적용할 때는 내력에 의한 충격량, 내력에 의한 선충격량, 내력에 의한 각충격량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로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강체계에 대한 충격량 운동량 원리는 자, 병진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차이가 뭐예요? 내력에 의한 충격량, 내력에 의한 선충격량, 내력에 의한 각충격량이 사라졌다는 거지. 네. 참고로 얘기하면 이러한 그 멀티바디 다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여기 베이스 다 고정돼 있고 마지막 점에 어떤 엔드 이펙터라고 해서 어떤 뭐 그리퍼라든지 여기 달면 이게 바로 이제 이른바 산업용 로봇이 보통 이런 형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걸 갖다 보통 머니플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다물체 동력학을 다루는 과목이 상행이학기 로봇공학에 해당되겠어요. 로봇공학에서는 보통 이제 이 조인트의 각도, 회전 각도가 있겠죠. 회전 각도 세타1, 세타2, 세타3에 대해서 이 엔드 이펙터의 속도, 또 엔드 팩터의 각속도, 이 관계가 나오겠죠? 이런 기구학 관계, 그 기구학을 다루고, 그 다음에 각각 링크에 작용하는 외력과 그 각각의 링크에 발생하는 가속도, 각가속도의 관계. 그게 동력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머니플레이터의 제어를 위해서는, 이것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엔드 팩터가 어떤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이동하고 싶다. 이 포인트를 지나는 어떤 컨트롤 문제 이런 걸 다루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인트 각도에 대한 이 엔드 팩터의 위치 속도와 이 조인트의 각도에 대한 관계식을 알아야 되겠죠. 역시 기구학 관계에 의해서 그 관계식을 구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정해진 패스, ASP로 가는 패스를 이 엔드 팩터 말단부가 따라가기 위해서 자동 제어 피드백 제어에 의해서 또 따라가는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걸 다루는 것이 4학년 로봇공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예제 9회1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어떤 스케이트 선수가 이렇게 이제 이제 스피닝 동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저기 피겨 스케이팅 보면은 보통의 경우 이제 그 피겨 선수들 보면은 이제 회전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스핀의 그 이름도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통해서 보자면 이런 거죠. 초기에 어떤 가구운동 I1, 오메가1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팔다리의 그 위치에 따라서 회전축에 대한 질량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가구운동량, 초기의 그 질량 간섭 모멘트가 이 회전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회전축에 대해서 질량 간섭 모멘트가 I였다. 근데 이제 이 회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팔을 위로 쭉 뻗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이 IF, 최종 가구운동량을 줄이면 가구운동량을 아니죠. 질량 간섭 모멘트를 감소시키면 대신 회전 각속도는 증가한다. 왜?
이 빙판의 그 마찰력에 의한 각축 역량은 거의 0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겨 선수들 이렇게 연기하는 걸 보면은 이 팔을 갖다가 팔의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이렇게 속도를 갖다 줄이고 늘리고 합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군 능량, 각축 능량의 원리를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빙판에서는 거의 가군 능량이 보존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내가 여기 링크를 몇 개 걸었는데 잠깐 봅시다. 이게 보면 오랜만에 또 피겨를 볼 줄을 몰랐어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국력학을 배우면서 네, 피겨 스케이팅.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렸는데 볼까요? 이게 조금 더 스피닝 동작에 대한 가구 능량 보존을 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이것도 팔 동작을 봐봐. 팔 동작 쭉 팔아 올리지. 팔아 올리면서 속도가 쫙 증가하잖아요. 네. 이게 좀 더 확실하지. 그리고 이제 혹시 이걸 갖다가 누가 이런 거 이런 가구 능량 원리를 갖다 설명하는 영상이 없을까 혹시나 하고 찾아봤더니 정말 있더라고. 누군가 또 이거 올렸어요. 이분이 동력학 강의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네. 참 피직스 비하인드 피겨 스케이팅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설명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예, 보세요. 제가 이제 뭐 팔의 위치에 따라서 속도가 여기도 앵글러 모멘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앵글러 모멘텀이 보존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재밌지? 네. 가구 능력, 각축 역량 원리를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 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보면은, 자, 이 예제는 이제 어떤 이 회전축에 대해서 볼까요? 이제 모멘트가, 작용하는데, 근데 모멘트가, 여기 모터에서 이제 어떤 시간에 따른 모멘트가 이렇게, 여기 나오죠. 14인트라는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각축 역량, 운동량 원리를 생각하면 초기 운동량이 I 오메가 제로였다. 그러면 이 모멘트가 시간이 주어지겠죠? 어떤 시간까지. 예를 들어서 0에서 뭐 1초, 2초, 3초 때의 최종 각속도 오메가 t를 구해라.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모멘트에 의한 모멘트 충격량을 더해서 최종 가고 능량 I 오메가 t에서 여기서 어떤 시간에서 오메가 t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에비코 I알파에서 알파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D오메가를 적분하는 거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그러니까 오메가 2 마이너스 이걸 적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14인트를 적분하면 여러분 적분할 수 있잖아요. 14인트를 시간에 대해서 어떤 영추부터 어떤 시간까지 적분하면 초기 각속도 그럼 최종 각속도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랑 마찬가지지. 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문제에서는 에미코 Y 알파,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고능량, 각축력량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롤링 프로블럼은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걸 조금 자세하게 적었는데 봅시다. 자, 보면은 아마 기출 문제에서도 롤링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번에 내가 또 낸다는 보장은 없지만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볼링공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볼링공이 초기에 근데 이렇게 MVI라는 초기 운동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링 해본 사람 알겠지만 볼링공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처음에 누가 볼링할 때 공을 갖다 이렇게 회전시켜서 놓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볼링공을 이렇게 손으로 쭉 던지거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초기 속도에 의해서 초기 운동량을 가지고 이제 이게 처음에 좀 미끄러지지. 이만큼 이제 사실 이제 완전한 미끄러짐은 아니고 뭐 미끄러지다 굴러가다가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완전한 퓨어 롤링. 그러니까 미끄러짐이 없는 롤링을 시작하죠. 네, 여러분들 볼링 해본 사람이면 금방 느낄 수 있을 거고 저기 안 해본 사람은 나중에 볼링장 갈 때 꼭 한번 확인해 봐요. 네, 상당한 거리, D만큼의 거리를 이동한다면은
딱 퓨어롤링. 그때는 순수한 구름의 정의가 뭘까요? 이 볼링공 중심의 속도가 R 오메가로 딱 일치될 때, 이때가 이제 미끄러짐이 없는 퓨어롤링 순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초기에 이제 어떤 T1이라는 시간, 이게 명초일 수도 있고, T1이라는 시간에서 이제 어떤 초기 속도로 볼링공을 던졌을 때, 예, 순수한, 그러니까 미끄러짐이 일어나지 않는 뭐 TF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볼 때는, 자, 초기 선운동량 MV0를 갖고 있었다. 근데 이때는 미끄러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찰력의, 쿨럼 마찰력이 플롯 마찰력에 의한 충격량이 이만큼 들어오고 있죠.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이때 최종 선운동량은 MVF가 된다. 이게 이제 선운동량, 병진 운동에 대한 운동량 충격량이 되는 것이고,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 이건 0이죠. 예, 이렇게. 근데 약간은 있을 수 있지. 우리가 볼링을 갖다 완벽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던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약간 회전이 일어나긴 할 텐데, 오메가 제로는 이제 0이라고 보고, 그럼 요건 이제 초기 가공량은 이제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 마찰력이 이 무게 중심에 대해서, 이 공의 중심에 대해서 요만큼의 모멘트를 일으키죠. 요만큼 모멘트. 네. 이 모멘트를 일으키죠. 모멘트. R 크로스 마찰력 UN. 요거에 의해서 이런 모멘트가 델타 T만큼 작용했다. 그럼 요만큼의 충격량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각 운동량은 I 오메가 파이널, I 오메가 F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속도는 VF가 되고 각 속도는 오메가 F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식을 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지. 식이 두 개니까 미지수 두 개까지를 해결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뭐 TF를 구하라. 그 이게 델타 T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경우 이제 요 최종 각속도를 구하라. 근데 이건 미지수가 아니지. 왜? 요 키네미क्스 구속 관계에 의해서 V 이퀄 R 오메가라는 걸 우리가 퓨어롤링 조건에서 구속 조건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이걸 갖다가 이제 만약에 일과 에너지 원리를 따진다면 보통 이제 그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그 일과 에너지 원리를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초기 운동 에너지 요만큼이지. 만약에 오메가 제로가 0이었다. 그럼 얘는 0이지. 그러면 최종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이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VF 이퀄 R 오메가 F라는 걸 적용해 줘야 되지. 그럼 미지수 하나가 줄죠. 예. 근데 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 원인은 뭐냐? 외력에 의한 일, 모멘트에 의한 일. 요거죠, 요거. 예. 요만큼의. 병진 운동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뮤엔 곱하기 D만큼의 일을 해줬고,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R 크로스 뮤엔의 모멘트에 대해서 파이만큼 일을 해줬죠. 파이만큼.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파이는 뭘 의미할까요? 공의 회전수죠. 공의 회전각, 회전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링공이 10번 회전했다. 그럼 파이는 뭐야? 공이 10번 했으면 파이는 얼마야? 누가 대답해봐. 3600도. 그렇죠. 3600도. 20파이. 2파이 곱하기 10이 되겠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공이 D만큼 이동했을 때 몇 바퀴 굴러가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건 미지수를 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공의 회전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 미지수 파일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공이 뭐 몇 바퀴 회전했다 그렇게 알려줄 수도 있는 거지. 문제 조건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일가에너지 원리에서도 뭔가 미지수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건 이제 일가에너지 원리가 되는 거지, 이만큼이. 예.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볼 때는 뭐 똑같은 식이죠. 여기 초기 운동량 MV0 더하기 선충격량은 최종 운동량과 같다.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초기 각 운동량 더하기 모멘트에 의한 충격량. 아, 이거 보고 잘못됐죠? 이거 플러스가 됐지? 최종 각 운동량 I 오메가 F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공의 질량 건성 모멘트는
5분의 2 mr 스퀘어. 이거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뭐 물론 문제에서 알려주지만 휠은 2분의 1 mr 스퀘어, 스피어 공은 5분의 2 mr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참고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의 롤링 문제에서 이런 어떤 경사면 세타의 각도를 갖는 경사면을 갖다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퓨어 롤링이면 퓨어 롤링 그러니까 미끄러짐이 없는 그러한 미끄러짐이 없다는 얘기는 중심점의 속도가 r오메가 같다는 거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요걸 구했었죠. 휠에 대해서 요 중력에 대항하는 마찰력 F는 3분의 1 mg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 이걸 구했습니다. 근데 스피어 공에 대해서는 3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2가 나오게 돼 있어요. 꼭 구해보세요. 질량근성 모멘트가 2분의 1 mr 스퀘어에서 5분의 2 mr 스퀘어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혹 문제에 따라서 기출문제도 이런 게 있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내가 자세히 해놓은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굴러 올라갈 때 이것도 그렇잖아요. 경사면에서 슬라이딩과 롤링을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슬라이딩과 롤링을 동시에 하는 문제는 미끄러짐이 있기 때문에 마찰력은 이렇게 폴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또 마찰력의 방향이 항상 헷갈리는데 자, 슬라이딩이 일어날 때 마찰력의 방향은 왜 슬라이딩 방향의 반대. 그렇죠? 네. 근데 슬라이딩 방향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쪽으로 이동하면 슬라이딩이 무조건 뭐 이쪽이 아니냐? 그렇지 않죠. 그거는 이 접촉점의 속도 벡터가 바로 슬라이딩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VC를 구해서 여기 구했죠. VC는 VO-R오메가가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올라가는 방향이다. 그럼 슬라이딩이 이쪽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마찰력은 당연히 반대로 작용하지. 근데 이러지 않을 수도 있죠. 오히려 R오메가가 V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슬라이딩이 이쪽이지. 그럴 때 마찰력은 그거의 반대 방향인 위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걸 조심하면 되겠어요. 슬라이딩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중심점의 속도가 R오메가와 다르다는 얘기죠. 접촉점의 속도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심점의 속도가 R오메가로 되는 문제는 이 접촉점의 속도는 항상 0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순간중심, 5장인가? 5장에서의 순간중심에 때 다뤘지.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를 잘 익히기 바랍니다. 공의 롤링 문제 또는 뭐 휠의 롤링 문제는 이 강체 동력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도 많을 거고 수업 때도 강조를 많이 했지. 그다음에 예제 9.3은 이건 이제 가군동량 각충정형 원리를 설명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이 총탄 이게 이제 이게 뭐 이 막대에 비하면 질량이 매우 작겠죠. 어떤 질량 M이라고 해봐요. 질량 M인 총탄이 딱 여기 박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총탄이 MV라는 좀 운동량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이 고정축 A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모멘텀을 갖겠죠. 그러면은 요게 초기 가공 능량인데 이 막대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막대에 의한 가공 능량은 0이지. 속도 없었습니다. 근데 총탄이 MV라는 속도를 날아와서 딱 박히는 순간 그때 요 거리가 1.5피트네. 그러니까 초기 이것도 그런데 고정축에 대한 초기 가공 능량은 MV 곱하기 1.5피트. 이게 초기 가공 능량을 갖고 있었던 총탄만이 이제 가공 능량을 갖고 있었던 거지. 이게 바로 여기 보면 이제 I의 오메가라고 표시했는데 이제 요 탄환에 의한 효과밖에 없는 거죠. 요거죠. 여기 그림 표시됐네. 요거죠. 요게 이제 초기 가공 능량. 자, 이 고정축 IA에 대해서는 뭐 질량과 성미으로 표시했는데 이 사실상 IA는 이 총탄에 어떻게 될까요? 이 질량이 속도가 V였다. 그러면은 R 크로스 MV. 요게 초기 가공량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부딪히는 순간 이거
어떻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그 막대와 이 탄환 사이에는 내력 F가 이렇게 충격력으로 작용하겠죠. 서로 주고받겠지. 근데 이건 하나의 개잖아. 막대의 질량 건성 모멘트가 Ig고 막대의 질량이 뭐 라지 M이라고 한다면 이거와 스몰 M을 갖는 탄환과의 어떤 개라고 할 수 있잖아. 이건 이제 뭐 질점계도 아니고 강치계도 아니고 질점 플러스 강치계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제 고정축에서 서포트에서는 AX, AY라는 어떤 그 반력이 작용하겠지. 반력. 핀이라고 가정할 때. 그리고 무게중심에는 이렇게 또 중력이 작용하겠죠. 이렇게 중력이 작용합니다. 이런 힘들이 작용하는데, 근데 이 충돌 시간, 충격 시간이 매우 작죠. 그러니까 여기 델타 T가 매우 매우 작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충돌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충돌 문제. 그러니까 질점, 어떤 뭐 살장에서 따라 어떤 질점의 충돌 문제는 아니지만, 뭐 강체와의 충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럴 때, 예.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냐? 예, 초기 가공 능량 더하기 각 충격량은 최종 가공 능량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 가공 능량은 고정축에 대해서는 I 오메가 F가 될 텐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지. 막대의 A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더하기 탄환의 요 거리, 요 1.5피트. 탄환에 의한 탄환의 손 운동량에 대한 모멘트. 요만큼을 더해주는 거죠. 요게 IA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건 이제, 이건 막대. 이건 탄환에 대해서. 탄환. 맞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IA라고.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마 교과서에서 이걸 막 무시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IA, 막대의 질량 감소 모멘트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얘는 거의 무시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고정축에 대한 모멘트는 어떻게 될까요? 고정축에 대해서 모멘트를 일으키는 힘이 아무것도 없죠. 지금 뭐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고 있고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만약에 무게중심에 대해서 구한다면 이때의 무게중심에 대한 모멘트는 요 AX가 요만큼의 모멘트를 일으키죠. 요만큼. 요 거리를 D라고 한다면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D 곱하기 AX의 델타 T만큼이 모멘트를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IA 대신에 IG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요거를 이용하거나 요걸 이용하거나 할 수 있는 거지. 네. 예, 이렇게 해서 부장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받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다음 주 출장 때문에 수업이 없고 그 다음 주 보강주에 수업을 하고 보강 시간은 또 공지를 해놓겠습니다. 주로 이제 Q&A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5분 발표를 하기로 했죠. 그건 LMS에 자세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오늘 뭐 부장이 뭐 무리 없이 맞춰졌기 때문에 보강주에는 주로 Q&A 시간을 갖는 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강주에 8장 9장을 한 번 더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상황 봐서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